두 번째 그 에피소드는 허인영 기자가 준비하셨습니다. 뭐 테슬라 뭐 엑사플롭 이런 얘기하다가 농협은행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런데 이 어제 오늘 가장 큰 이슈였죠.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당분간 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저번에도 발칙한 경제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마이크 좀 세워주세요. 오디오가 하나가 없어요. 오디오가 하나 때문에? 오디오 지금 안 들리나요? 혹시 뭐 댓글 멀게 들려가지고. 그래요? 괜찮나요 이제? 예. 오케이? 괜찮나요? 그 최근에 그러니까 발칙한 경제에서도 제가 몇 번 가계대출,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이게 금융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거의 갈 때까지 갔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사례인 거죠. 그래서 그 신규가 일단 막히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농협은행이 뭐 다 세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연장 정도까지는 되는데 뭐 증액을 한다거나 새로 한다거나 이게 중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전세 대출 그리고 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 그리고 뭐 집단 대출 이런 것도 신규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집단 대출도 안 한대요? 집단 대출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막냐? 가계대출 때문이에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서 이 은행에 대한 그 금융 정부의 압박이 정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그것 때문에 약간 그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도 네네네. 있긴 할 텐데 이 과정을 조금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정부에 대해서 뭔가 되게 그러니까 시장 원리와 좀 어긋나게 뭐 이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지나치게 확 들어온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대출을 농협은행이 은행 대출을 못하게 하게 된 게 네네. 정부가 야 농협은행 너 오늘부터 대출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당연히 얘기를 못 하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회의를 열어요. 그 각 은행의 그러니까 대출 담당하시는 그 임원들을 데리고 와서 회의를 여는데 거기서 이제 각 은행 하반기 대출 이 계획서를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모르겠습니다. 그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정부 금융당국 관계자가 농협은행은 조금 심각하네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을 중단하세요라고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무언의 압박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또 왜 농협은행만 그러니까 그렇다면 농협은행만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중단을 했냐면은 아시다시피 올해 이 정부에서 설정한 정부가 가계대출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이 총량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한 5%, 6% 정도에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이 생계자금 대출 수요가 늘면서 한 9% 정도 대출이 가계대출이 늘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5에서 6%로 묻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상반기가 지난 시점이잖아요. 예.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대출 증가율이 5.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에 한 해 동안 5%를 목표치로 제시를 했는데 농협은행은 이걸 이미 넘어서 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당국이 직접적으로 중단하세요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농협은행 입장에서 그냥 선제적으로 우리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당분간 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고. 근데 농협은행이 어떻게 좀 아까도 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그 이제 시청자분이 농협은행 조금 나쁘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근데 맞아요. 이거는 농협은행이 대출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하고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적당히 거절하면서 좀 조절을 했어야. 다른 데들은 어때요?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국민은행 대출 증가 가계대출 증가율 1.5%, 신한은행 1.7%, 우리은행 2.1%, 하나은행이 3.4%. 그러니까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뭐 맞추고 있는 거죠.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5%를 맞추고 있는데, 근데 농협만 좀 6%까지 늘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총량 대출을 통해서 이 가계 대출을 규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별 은행 몇 퍼센트 정부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뭐 은행권, 저축은행권, 캐피탈사 전체 이 은행 금융권을 가지고 가계 대출이 얼마나 늘었냐 요거를 관리를 해 나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계 대출 이 규제가 뭐 당장 지난 7월부터 뭐 DSR 제도라는 것도 도입이 됐고 예. 여러 가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은행 창구 지도를 통해서까지 가계 대출을 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었냐면은 이 올해 들어서 7월까지 그러니까 예. 7개월 동안 가계 대출 증가액입니다. 예. 증가액이 78조 원이었어요. 78조 원. 근데 이게 작년에 같은 기간은 작년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는 45조 원이 늘었었거든요. 와 거의 한 70%. 그렇죠. 70%. 그러니까 증가액이 70%. 그러니까 고삐가 풀려 있는 거죠. 가계대출 증가율이. 그래서 코로나19 이전과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2019년 1월, 7월의 증가폭은 23조 원. 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올해 1월, 7월 올해는 이 코로나 직전 2019년보다 증가액이 3배가 넘었다. 이 돈 빌려다가 다 뭘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도 그렇고 가상화폐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로 흘러가겠죠. 요새 그 외국인들 엄청 파는 거 네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거의 다 받아내고 코스피 시장에서.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이게 거기서 온 돈도 상당히 있겠죠? 아 그렇겠죠. 아마 주식시장으로도 상당히 아마 많이 녹여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형님들이 잘 버텨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왜 대출이 이렇게 느냐? 제 삼전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 규모의 가계 대출이 3전으로 들어가면 아니 그걸로 다 받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 받아내고 몇 조를 받아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거를 그거를 다 우리 그 형님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그 위에 지금 뽀피디의 삼성전자 주식이 둥실둥실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라도. 저도 카카오뱅크 제가 좀 비관적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외국인이 엄청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네. 그래서 대출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맞아요. 공모주. 이 대출 증가율이 보면은 이 월 단위로 이게 통계가 발표가 되거든요. 6월에는 얼마나 늘었었냐면 10조 3천억 원이었는데 예. 7월에 15조 2천억 원. 이게 신용대출이 이만큼 든 거예요. 50% 신용대출만? 신용대출만. 아. 이때 7월이면은 어떤 상태였냐?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 이런 회사들의 대여들의 이 상장을 청약을 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땡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33조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몇 퍼센트 상장 한 10% 정도 공모했나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3조다 그러면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2조 5배, 얼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조에서 경쟁률이 5배다 그러면 10조를 그쵸. 일단 박아놓고 시작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공모주가 7월 그러니까 하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또 크래프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뭐 시총이 무슨 뭐 몇천억짜리도 아니고 예. 하자마자 뭐 30, 40조 가는 회사들이라 그만큼 대출 가계대 신용대출을 이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뭐 올해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보셔야 될 게 주택 그러니까 2030 세대 그리고 뭐 분들이 영끌 소위 말해서 영끌을 해서 이 집을 사는 사람들 개별 차주 숫자도 늘어났지만 무엇보다 이 집값이 엄청 올라버려가지고 한 명의 차주가 받는 이 주담대 규모가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살던 집에서 그냥 1가구 1주택인데 네네네. 이사를 갖다 치더라도 그쵸, 네. 그 가격이 확 올라버리니까 집값이 올라버리니까 내가 추가로 대출 받아야 되는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전세도 그렇죠. 전세 대출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이 전세 자금도 전세 자금도 뭐 2년 지나면 매매가가 거의 전세 가격이 돼버린 거죠. 와 근데 그 전세 대출도 요새는 뭐 가격이 세 가지라면서요? 네. 그 계약갱신 청구권 쓰신 분.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려고 하는 가격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가격이 있고, 네. 그리고 집주인이 너 지금 가격을 똑바로 안 올리면은 내가 내가 입주할 네. 거야라고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타협한 가격이 있고. 네네.
그게 아니라 뭐 아주 신규로 해갖고 전세 대출을 받는 가격이 있고 뭐 그래서 그게 또 가격이 세 가지라 그래서 맞아요. 아 참 부동산 시장은 좀 여러모로 골치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금융위가 제가 아까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5%로 묶겠다 이게 왜 이렇게 묻냐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이 정도였기 때문이다 라는 걸 근거로 이 목표치를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이면 2019년이거든요. 예. 2019년에 집값 서울 그 아파트 중위값이 한 6억 원 정도였는데 싸다. 올해는 왜 이렇게 싸게 느껴지지? 중위값입니다. 올해는 9억 4천만 원. 야. 그러니까 상승률로 보면 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서울에 집을 사려면 한 6억 원 정도의 집을 사려면은 LTV 40% 대출이 2억 4천만 원까지가 나오는데 올해는 3억 6천만 원. 그러니까 9억을 살려면 그러니까 개별 차주로 보면 1억 2천만 원이 늘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영끌 하려는 2030 그리고 뭐 30, 40대 분들 뭐 50, 60대 분도 많지만 무엇보다 이 지금 청년층들이 집을 사야겠다라는 이 수요 자체가 늘어난 데다가 집값도 올라 버려 가지고 이 개별 그 차주분들이 받는 대출 규모가 늘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크래프톤, 카뱅, 뭐 이런 공모주 열풍, 가상화폐도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잡힐 리가 쉽지가 않은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처음 진입할 때 필요한 대출이 너무 크고 네.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자기 집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사를 간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뭐 같은 규모로 가더라도 대출 규모는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다가 그러면 야 우리는 주식으로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는 안 되겠으니 주식으로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더라도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약이 무효다. 뭐 그 마지막 남은 카드가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MT 볼님께서 시중금리 오르면 대출 계좌 어째요? 정부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가계대출이 1,700조 원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상태에서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나서 자영업자분들 힘들어 죽겠는 상황인데 대출은 늘어나지. 근데 집값이 안 잡히니까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뭐 집값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한국은행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리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그거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은행 창구의 대출을 죄는 좀 뭐 비판적으로 보면 너무 나간 그런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청와대 청원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절절한 사연 많이 기사로도 요즘 청와대 청원 많이 올라오는데 이 차주 대출 빌리는 분들이 범죄자냐 법을 어겼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이 내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를 판단해서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다. 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대출을 죄서 좀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개선하겠다라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금 여론이 굉장히 이 가계대출에 대한 왜냐하면 이 정부의 이 정책이 먹혀들어서 가계대출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면은 이 은행이 대출 문을 닫는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차주분들은 특히나 이 청년층 분들은 상실감이 클 텐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게 많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그때 허윤영 기자가 지적해 주는 것처럼 지금 만기 상환이 유예돼 있는 대출이 되게 많아요. 204조 원 정도. 204조 원. 이게 자영업자 대출부터 해서 개인 대출하고 쭉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합쳐서. 네. 그럼 이게 9월 말에 원래 풀리는 거죠. 그렇죠. 9월 말에 만기 연장 더 이상 안 됩니다. 그쵸. 앞으로는 원리금 이자 갚아 나가셔야 됩니다가 정상화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4차 확산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게 되면 네네. 한 12월 말쯤이 그렇죠.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가면은 만기 상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한 1년 넘게 안 갚고 있던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지금 대출 잡으면 대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약정 대출이라 그래갖고 네가 1가구 2주택이 일시적으로 되면은 2년 안에 이거를 팔지 않으면 돈을 회수하겠다. 네네네. 그리고 너가 무주택이면은 이 돈을 낸 거에 계속 그 안 들어가면 입주를 안 하면 이거를 상환을 받겠다. 이게 최근에 또 해서 이게 올해 말에 또 남아 있는 이슈들이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은 지금 또 자기가 2주택이 해소가 안 됐거나 1주택인데 입주를 못 하는 사람은 또 대출 상환에 대한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올해 말에
대출은 안 되는데 상환해야 되는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때쯤 되면 올해 말쯤 되면은 거의 대선 국면이 엄청나게 지금부터 뜨거운데. 바람이 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내년 한 1분기쯤 되면은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9월 말에 만약에 연장이 되면은 연장돼도 12월 말이에요. 12월 말이면은 그때 가서 정상화하기 쉽지 않죠. 그래놓고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만약에 연중에 한번 올린다. 금리 올라가고 만기 대출 상환해야 되고 신규 대출 안 되고 그래갖고 만약에 디폴트라도 난다. 그럼 자기가 그냥 하는데 연장이 안 되고 해서 디폴트가 나고 내가 그 은행한테 당신 연체입니다라고 해서 처분을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정부도 최근에 조금 저도 이런 것 카드까지 꺼냈나 싶었던 대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19 기간 중에 소액의 그러니까 대출 연체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출이 연체된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이 올해 안에 이 원금을 갚으면은 뭘 해주겠냐? 연체 정보를 없애주겠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연체가 한번 발생이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예. 그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갚은 상태더라도 연체 이력이 한번 남으면은 금융권 제1금융권 같은 건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출도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연체 기록을 우리가 삭제해 주겠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었던 대책이냐면 IMF 때 나왔던 대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IMF 때 나왔던 대책 그때 정말 뭐 저는 어렸을 때여서 뭐 뚜렷한 기억이 안 나지만 권순우 기자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라 진행을 기억은 하게 안 나는데 제가 왜 IMF를 기억하냐면은 네네. 그 IMF 때 연체가 된 사람들의 그 연체 기록을 언제 지워줬냐면은 제가 그때 금융당국 출입할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오. 그러면 예를 들어 2016년, 17년이잖아요. 그러면 97년에 연체된 사실을 20년 동안 그 사람은 연체자로 오래 살았던 거예요. 이게 금융기록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연체라는 걸 한번 되면은.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에서 공감해요.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면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와 이거 진짜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 분노 그리고 그 개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나 이런 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연체된 것 때문에 은행이 망하거나 그러니까 IMF처럼 그렇죠. 그러지는 않을 네. 건데 그 개개인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저 인생이 송두째 뒤틀려 버릴 수도 있는. 그리고 이게 좀 특히나 이렇게 대출을 재버리면 모든 뭐 연령별로 다 뭐 힘드신 분들 많겠지만 특히나 이 2030 청년층들이 뭐 제가 청년층이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정책이 조금 엇박자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마통 지난달 같은 경우는 마통도 이제 연봉의 이 한도 이내로 해라라는 지침을 내렸고 그렇죠. 오늘은 또 이제 주담대까지 이게 주담대 농협은행에서 한번 주담대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농협은행에서 못 받은 대출을 못 받은 분들이 다른 우리 은행으로 은행으로 가겠죠. 우리 예. 은행이 늘어나면 우리 은행이 또 막히고 이게 줄줄이 도미노처럼 막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농협은행 고객분만 걱정하실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걱정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그러면은 저런 것도 나올 것 같아. 야 대출 막힌댄다. 빨리 받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기보다 미리 이게 땡겨 놓으려고. 그러니까 제 지인이 만약 물어보면 그렇게 조언할 것 같아요. 빨리 받아라. 그리고 만기를 길게 잡아라. 그게 어중간하게 1년 만기 잡아냈다가 보통 만기 1년 되면 롤오버 해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 지금 연장 안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무조건 길게 잡아라. 안 그렇다고 못 갚으면 어떡해요. 그런 것도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그 만기도 신용대출은 10년인데 이게 또 5년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지금 문제가 좀 정부의 대출 정책이 요즘에 보면 투트랙이거든요. 무주택이나 청년층 분들에는 내 집 마련을 돕겠다. 예.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은 가계부채 증가세 특히나 부동산 이 시장 자극이 돼서 막아야겠다. 이 투트랙을 하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요.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은
이 7월부터 도입된 가장 대표적인 대출 규제가 차주 단위 DSR이라는 제도거든요. 이거 뭐냐면 만약에 제 연봉이 뭐 10억이다. 예. 10억이면은 보통은 다 그 정도씩 그쵸. 받으니까. 네. 10억이면은 연 1년에 내는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40% 4천만 원. 4억이죠. 아 4억. 응. 어. 4억 원 내에서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럼 월 한 4천만 원 정도 갚으면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 그 정도는 정도는- 월급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워낙 너무 센 규제다 보니까 이 하나 그 청년층 근데 이렇게 되면 청년층 분들은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그 인센티브를 주냐면은 다만 청년층은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소득 이 DSR이라는 게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청년층은 이 소득이 지금은 낮지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청년층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는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미래 소득을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예. 정책을 내놨거든요. 근데 우리 미래는 항상 밝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은 연봉 3천만 원 받지만 네네. 우리의 꿈은 연봉 3천억이잖아요. 발칙한 경제 이제 독립을 해서 우리 상장하면 3조 받는 거 아니에요? 3조요? 예. 3조 너무 싼가? 네.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뭐 이렇게 뭐 할까? 3천 1주당 3천 원. 누가 지난번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그게 시가총액이다 그러면서 3만 원이라고. 뭐 어쨌든 근데 이게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근데 어쨌든 청년층한테 이렇게 미래소득 반영해주겠다. 그 청년층들한테는 DSR 조금 숨통을 풀어주겠다라고 해놓고선 마통 연봉까지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막히고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층 이게 어떤 분이 또 그렇게 계셨는데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대출 규제를 재면 잴수록 이게 오히려 더 부익부 빈익빈. 왜냐면 대출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자산을 축적한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5억, 20억짜리 아파트를 놓고 사는데 어떤 분은 대출이 필요해. 근데 이 부자들은 대출 필요 없잖아요. 예. 그 경쟁을 해서 붙는다. 정말 괜찮은 매물이면은 그럼 이제 이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 이분은 이 시장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부자들 더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좀 그런 역효과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안타까운 비판. 맞아요. MPT님이 되게 심각한 얘기 해주셨는데 발차경제 상장을 해도 대출이 막혀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매입할 그 자금을 만들기가 힘들다. 그러네요. 걱정스럽네요. 제가 그 고승범 금융위원장님하고 가끔 카톡하는 사이거든요. 저희가 저희 할 때만 좀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고승범 장관님이 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임기 중에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얘기는 어떻게 그래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대출 얘기 더 갑자기 금융위원장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당황스러운데. 근데 그 좀 그것도 신경 쓰이긴 해요. 고승범 위원장이 얼마 전까지 한국은행 금통위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혹시 진짜 금리 인상 할 거라는 것에 대한 감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금통위원 할 때 분위기가 야 이거 올해 안에는 확실하게 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순희 기자 말하신 것처럼 그럼 앞으로 좀 뭐 그래도 연말에 좀 풀리지 않을까. 근데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 금통위원 시절에도 매파. 이 매파가 뭐냐면은 된다. 자산 축소. 예. 특히나 이 올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거든요. 이분은 예전에 이 카드 사태 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 워낙 이 금융 리스크에 대한 이 민감성이랄까요? 이게 높다 보니까 아직 취임도 하지도 않았어요. 청문회도 아직 안 열렸는데 이 가계대출 이거 더 세게 할 수도 있다. 이미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본격적으로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연말까지 특히나 가을철이 이사철인데 이때부터는 지금보다 더 대출을 받는 환경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이분이 예전에 그 참여정부 때 그 LTV DTI
만들어서 표창 받으셨던 분이에요. 오. 그리고 저 출입할 때 그 가계부채 대책 처음 만들었을 때 이분이 그 서비스국장, 그 은행 담당하는 서비스국장이셨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그때보다 근데 네. 그때보다 상황이 완전히 좀 다르긴 달라요. 이게 좀 어우 이게 그때 천조되면 잠이 안 온다 그랬거든요. 가계부채 천조될까봐 잠이 안 온다 그랬는데 2천조가 훨씬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오늘이구나.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자리를 내려놓은 이임사에서 얘기를 한 게 이 한국은행과의 공조, 뭐 파트너십 이런 거를 더 뭐 열심히 더 좋게 하겠다. 이게 권선희 기자가 말했던 이 기준금리 인상을 그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센 이 가계대출 규제가 취임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자들도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하반기 대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을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좀 잡아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그게 세상에 공짜 정책은 없어요. 뭔가 거기서 생겨나는 그 부작용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거기서 진짜 한계에 있는 분들이 뭐 금융이 막혀버리는 바람에 뭐 아까 뭐 농담 삼아 쓰신 거겠지만 리드코프 주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상금융이라든지 사금융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 가계부채 대책에는 서민금융 정책이 원래 같이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쪼이는 건 쪼이지만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열어주는 그런 식의 정책이 될 텐데 하반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남양주님께서 있는 자들이 대출하고 부동산 올리고 빠지는데 서민들이 그걸 떠받니 문제.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대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자로서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이 정책을 뭔가 있을 때 이 정책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이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 그 감정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 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 이 부동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미 대출 받아서 강남에 아파트 몇 채씩 떡 있으신 분들이 대출을 만든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든다. 그러니까 전 이게 뭐 별거 아닐 수 유명한 있는데 말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굳이 안 살아도 되겠더라. 그렇죠. 강남에. 너는 안 살아도 되겠더라. 뭐 이런 기분 나쁜 말을 하신 분이 있었죠. 근데 이게 뭐 감정적인 거라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지금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이미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신뢰가 잃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좀 이게 뭐 정책이 먹힌다 안 먹힌다를 떠나서 이 지금 모르겠어요. 이 수습이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가 정책에 대한 특히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지금은 또 대출 정책에 대한 좀 이 감정도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 정부가 원하는 이 효과를 못 보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런 감정적인 좀 그런 게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금융 얘기 좀 우울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DLF 얘기는 우리 그 소송하면 하죠. 아 결과 나오면 예.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오는 예. 그러면 그 소송 때문에 오늘 준비했던 얘기니까 시간도 조금 됐고 네네. 이제 좀